네, 보이나요? 네, 예, 보이죠? 네. 네, 보입니다, 목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조원태 목사입니다. 아, 이번이 두 번째 여러분들 뵙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워싱턴 DC에서 여러분들 모임 가질 때, 우리 박동기 변호사님하고 가서 또 여러분들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봤을 때도 너무 역동적이었고, 또 여러분들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도전도 받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제가 꼭 꼼꼼하게 읽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다이나믹하게 구석구석 이렇게 할 수 있나 늘 좀 제가 놀라고 있는데, 어, 실은 여러분들 이걸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저 같은 사람을 초청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가문의 영광처럼 아,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했지만 사실 부담도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귀한 분들에게 좋은 아, 그 전문적인 정보나 또 더 자세하게 좋은 관점들을 전해주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저에게 부탁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와 교회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저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가 현재 잡금에 처해 있는 그런 위축된 상황, 타개해 나가지 못한 그런 어려운 굴곡진 그런 상황들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이 역사가, 이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가 어떻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활로를 뚫고 나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튼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가 오늘 주제인데요. 역사는 좀 되게 고리타분하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이야기잖아요. 네, 누군가의 이야기. 특별히 우리도 아시안 아메리칸이지만은 되게 생소한 이야기. 어쩌면 좀 처음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편하게 듣는다 생각하시고 오늘 1시간 반까지는 이 줌상으로 너무 길지 않을까 싶어서 1시간 즈음에서 좀 여러분들과 같은 그 이야기들을 좀 엮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역사,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알면 어떤 기대를 갖게 되냐면 우리의 관점이 보는 자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비전과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도 새롭게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요, 올해 8월 달에 한국에 갔는데 아들하고 광주에 갔었습니다. 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묘역을 방문하고 그 구도청에 있는 자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했는데요. 거기에서 매우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기회가 되면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우리 이세인 제 아들 막내가 아주 흠뻑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시간을 나오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작품은 이제 이 전시관의 룸에 있는 작품인데요. 23개의 국경들의 장벽을 프란시스 알리스라고 하는 작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제 그 그림은 이런 겁니다. 여기 밑에 이스라엘, 또 방글라데시아, 인디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지금 어, 있는데요. 또 넘겨보면 터키, 이스라엘, 프랑스, 우크라이나, 어,
저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스, 멕시코, 타일랜드, 어, 또 세르비아. 이게 이제 그 흑색으로 채색된 어떤 황량한 공간에 그 이 국경들을 저마다 아주 다 다양하게 희게 울타리들을 그렸어요. 이게 실제적인 그림 사진을 놓고 그린 건데 방글라데시아, 인도, 터키, 그리스, 대만, 세르비아, 가자지구, 루마니아, 러시아, 미국, 아프가니스탄, 한국 뭐 23개의 국경들을 이렇게 작가 프란시스 알리스라는 작가가 그렸는데 저에게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둘러싸고 있는 다툼, 그 중간 지역인 국경에 대해서 이 작가가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전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관찰하는 풍경인데 이건 보이는 그 경계선이잖아요. 어, 이게 모양도 높이도 다 다르고 재질도 철조망, 나무, 시멘트 이렇게 다 재질도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적인 제 관찰은 어, 더 이상 이 울타리 너머로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 그게 되게 이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슬픈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울타리 너머로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거죠. 지리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국경 경계선도 하물며 우리가 더 넘어가지 못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PCUSA는 이미 수년 전에 이제 그 과정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UMC 교단이 그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 파장이나 그 영향은 실로 막대하는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과 많은 또 교회 리더들 또 많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섬기는 분들의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제공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PCUSA에서 동성애 문제로 아주 큰 파고를 지난 다음에 수년이 됐는데 저 개인적인 경험은 이 과정을 지나면서 그때는 막 열전이 일어나요. 뭐가 옳다, 틀리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허망해요. 먼저는 전부 사람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뭔가 이전에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컨퍼런스 하나도 이전에는 PCUSA 교단에 속하는 한인교회들은 정말 누워 떡 먹기식으로 했던 일들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서 그런 동력을 다 빼앗아 가버린 것 같아요. 이런 선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이렇게 경계라고 하는, 경계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계선은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서 분간되는 한계 또는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이 경계 의미를 1968년도에 독일의 유명한 그 한국계 철학자인 송두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분이 나는 경계인이다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책을 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이방인은 말 그대로 완전히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 아니면 저것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받고 배제된 사람이다. 그러나 경계인은 이쪽과 저쪽 사이에서 긴장을 유지한 채
모두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만드는 사람이다. 난 아직도 경계인을 고집한다. 한국에서는 경계인을 이해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으면서 단지 회색 분자로만 보는데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다. 경계선이 면이 되고 공간이 되면 생산적인 제3의 창조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휴전선이 경계선이 아니고 경계면이 되고 평화의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새로운 삶의 영역 창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글입니다. 저는 이 그 한 패러그랩 안에서 좀 여러분들하고 강조하며 나누고 싶은 거는 이렇게 나눠 놓은 경계선을 면으로 보게 되면 그 면이 서로 연결이 되면 공간이 된다는 거고 그 공간은 경계선으로 나뉘어졌을 때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제3의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우리 여선교회 목적문에서 나온 창의적인 우리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그 부분이 나오는데 사람이 경계선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요. 특별히 이원론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상대 있는 거를 다 적으로 규정하고 보게 되고 없던 적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 나는 고립되고 그 경계선이 결국은 나를 축소시켜서 매우 작게 만들어버리는 감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 라인을 면으로 봐버리면 그 면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그 제3의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서적인 의미를 이 경계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주이시였죠. 유대인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만인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명령이시잖아요. 온 천하, 유대인이었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예수님은 만인의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파했고 그런데 유대인에게 처형을 당하셔요.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2000년 동안 종교적인 국가적인 갈등들이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법에 의해서 분리된 이를테면 불결한 자, 한센병,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휘장이 찢어지셨죠. 휘장은 곧 담이잖아요. 못 넘어가게 하는 담이었는데 그걸 찢어 주셨어요. 그 경계를 담이라고 하는 경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무너뜨렸죠.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 수도권, 당시 수도권은 예루살렘과 또 지방이었던 유대 지역의 모든 지역적, 경제적 차별의 경계를 넘어서게 해주셨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는 적대적 관계였거든요. 그 적대적 경계를 부서뜨리고 넘어가게 해주셨고 또 땅끝이라고 하는 지리적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인종적인 경계들도 넘어가라. 그거 부서뜨려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목격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이 경계에 대한 어떤 성서적 의미의 맥락에서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좀 갖게 됐는데요. 예수의 제자들을 자처하는 우리는
이런 경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아시아나 아메리칸으로서 이민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어떤 경계들이 있는가? 혹 경계들이 위험지대라고 판단해서 경계를 저버리고 경계 너머에 넘어가는 거를 포기하고 그냥 한쪽 편에 교회가 갇혀버려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런 모습들을 적지 않게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계를 넘어가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셨는데 경계라고 하는 위험지대에 대한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그거를 포기하고 저버리고 그 경계 한쪽 편만 고집한 채 그 한쪽 편에 갇혀버려 있는 교회, 그런 성도의 모습을 저는 오늘 문제제기로 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이 지상명령이 있는데 그걸 마치 안 들은 양 또 무시하는 듯 안전지대라고 여겨지는 한쪽에서 고립되고 박제되는 교회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문제 제기입니다. 교회 안과 밖이, 교회 안도, 교회 바깥도 이 경계에 포위되어 버린 형국은 아닐까. 그리고 오늘날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 포위돼 버린 교회를 향해 능력 없는 박제된 교회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말하면 경계를 포기한 교회, 한쪽에 갇혀버린 그런 고립된 현장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물음에 이런 제 문제 제기에 가장 큰 원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갈까?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두려움. 내 마음속에 경계선에 섰다가 내가 무언가의 손해를 막대하게 감수해야만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하는 두려움. 나에게 있는 그동안 누렸던 편안함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 경계라고 하는 건 인간의 욕망이 만들거든요. 그 욕망으로 제작된 경계는 무언가를 분리하고 배제하고 차별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가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넘어가라고 했거든요. 땅 끝까지 가라 했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인지 모를 두려움이 저는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두려움과 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계에 서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저에게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제기에서 조금 발전을 해봐서 세 가지 오늘 우리가 학습 목표처럼 갖게 될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왜 그러면 우리는 오늘 아메리칸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 오늘 왜 우린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 되지? 이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이 만들어야 될, 아시아나 아메리칸들이 만들어가야 될 과제나 비전은 무엇인가? 좀 더 특별히 한 걸음 들어가서 세 번째로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UMC 교인으로서 지금 경계를 넘어 더 크고 더 넓게 봐야 될 주님의 사명은 무엇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 목표로 설정하고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시아나 아메리칸 역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누가 어디로 왜 처음 왔는가입니다. 누가 어디로 왜 처음 왔나? 이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이야기인지 매우 중요한 토픽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아시안 아메리칸을 싫어하는 차별하고 혐오하는 역사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들을 첫 번째 누가 어디로 왜 처음 왔나에서 살펴보고 그걸 움직이는 세 가지의 중심적인 이념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아시안 아메리칸을 향한 폭력 이 중심 이념으로 어떤 폭력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럼 우리들 아시안 아메리칸 이민자들의 저항의 움직임과 올바른 행동들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 차례대로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 어디로 왜 처음 왔는가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몇 년도에 나는 미국에 도미했습니다. 한국에 어디에 살다가 어떤 이유로 미국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거는 아시아인들이 미국에 먼저 온 게 아니고 미국인들이 먼저 아시아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아쉬워서 먼저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 미국인들이 먼저 왔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퀴즈를 한 8개 정도 중간중간 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미국에 제일 처음 도착한 아시아인은 언제 누구일까요? 혹시 미국에 제일 처음 도착한 아시아인은 언제일까요? 누구일까요? 뭐 중상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어, 추측해 보시고 추정해 보시고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오래됐죠. 1570년대 스페인 탐험가들이 미국에 데리고 온 중국계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이 캘리포니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캘리포니아에 배를 만드는 조선소였습니다. 그 조선소에 1570년 스페인 탐험가들이 중국계 노동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1760년 상당히 시간이 흘렀죠. 마찬가지로 스페인 탐험가들이 미국에 데리고 온 이번엔 필리핀 노동자들이 루이지애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미국에 도착한 아시아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젠 집단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당히 개별적인 아시아인들이 미국에 온 건데 1840년대 중국 노동자들이 미국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대거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1570년과 1760년대 중국계 노동자들, 필리핀 노동자들이 캘리포니아와 루이지애나에 도착했는데 이걸 데리고 오려면 먼저 중국을 가야 되고 필리핀을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먼저 온 게 아니라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스페인 탐험가들이 먼저 아시아에 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 노동자들이 대거 1840년대 이주한 것도 먼저 미국의 상인들이 먼저 1840년대 중국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1776년도에 독립국가가 됐죠. 그리고 상당수가 미국에 건너온 첫 번째 그룹들이 아까 말한 그 1840년대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를 위해서 중국에 대거 이주한 노동자들입니다. 두 번째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내겠습니다. 1840년도에 중국 노동자들이 미국이라는 곳에 대거 집단적으로 이주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 미국이라는 곳이 중국에서 멀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큰 돈을 벌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그들이 알았을까? 이게 두 번째 퀴즈입니다. 1784년도에 미국과 중국은 첫 무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847년도 미국에서는 금광을 캐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서진을 하고 있을 때 골드 러시가 일어날 때 값싼 중국의 노동자들을 처음 1847년에 미국에서 노동자들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이 미국에 먼저 온 게 아니고 미국인들이 먼저 아시아에 갔다는 이 사실이 이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두 번째로 아시아인들은 미국에 약탈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캐서 자국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미국을 약탈하기 위해 아시아인들은 미국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중국인들이 그러면 1850년 정도에 1800년대에 미국에 와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 질문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중국 이주 노동자들이 1850년도에 와서 동서 대륙 횡단 열차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이게 당시에 중국 이주 노동자들이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대륙 횡단철도를 건설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백인들은 아일랜드계 이주민들입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따가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륙 횡단철도를 건설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제가 잠깐 동영상을 드렸습니다. After 6 brutal years, the two tracks finally come together at Promontory Summit. On May 10th, 1869, the lines are linked with the driving of a ceremonial golden spike. The moment is immortalized in one of the most famous photos of the 19th century in the United States. People believe this photo deliberately omits Chinese. Despite their accomplishment, their sacrifice, their suffering, they were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frame. With the railroad now complete, the workers stand at a crossroads. Should they return to China or carve out their future in America? Thousands decide to stay and take their chances.
네, 제가 여기까지 보고요. 이게 미국의 동서를 연결하는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1850년도에 미국에 이주한 중국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네 번째 퀴즈로 초기 중국 노동자들의 미국 살이는 어땠을까요? 그 어려운 그 대륙 횡단철도를 놓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환영하고 또 동등하게 대우받았을까요? 이게 네 번째 퀴즈입니다. 그들의 1850년도에 왔던 그 중국 노동자들의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의 어떤 선조격인 그 사람들의 미국에 살았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그림 하나 당시에 1860년도에 있던 신문에 게재된 포스터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당시에 많은 언론에 나뉘어졌던 대표적인 포스터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보입니까? 그림 잘 보이시죠? 저 앉아있는 백인계 노동자가 있고요. 뒤에는 중국계 이민, 아시안 아메리칸을 대표하는 중국계 이주 노동자입니다. 그 이주 노동자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죠. 그리고 그 칼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cheap labor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싼 임금이라고 쓰여 있는 거죠. 그 값싼 임금으로 현재 노동자로 있는 백인 노동자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게 지금 포스터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아시안 미국인의 그 미국 안에서의 위상은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들, 그것도 아주 싸구려 임금으로, 저임금으로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또 그동안 올려놓았던 임금의 체계를 파괴시키는 사람들, 위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당시에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골드러시 때 막 금을 캐러 막 서부로 이제 이주하고 있을 때 중국계 노동자가 저임금으로 노동력들을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데려와서 노동시켰으니까요. 이때 노동자의 다수계가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입니다. 근데 그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힘겹게 쟁취해가지고 얻은 임금의 기준, 최소임금, 그리고 힘겹게 쟁취해 얻은 그들의 노동 환경, 그런 것들이 중국계 노동자들 때문에 다 무너졌다. 우리는 다 빼앗기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게 발전해서 중국계 이민자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득을 본 것이 미국의 주류 사회입니다. 두 인종의 갈등, 또 당시의 계급 구조를 교묘하게 활용해서 당시의 주류 사회는 이득을 취합니다. 특별히 한 예로 스탠퍼드 대학교 설립자인 릴런드 스펜더드가 1861년도에 그러니까 남가주 주지사 출마를 하는데 그때 내건 슬로건 하나가 중국인 배척 운동이었을 정도입니다. 중국인을 몰아내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일랜드기 이주민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겠다. 이게 당시 스탠퍼드 대학교 설립자인 릴런드 스탠퍼드가 주지사에 출마하면서 내건 슬로건입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반중국 증오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1860년대에는 서해안에 반중 혐오 단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들은 의회가 반중국 이민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선전 포스터와 뉴스 기사를 다량으로 만들어 배포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게 이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요. 당시에 1882년도에 한 20년이 지났죠. 중국인 축출법을 제정합니다. 지금 이 미국인 성조기의 옷을 입고 있는 양키즈를 상징하는 사람이 중국계 이민자를 상징하는 사람의 엉덩이를 발로 빵 차죠. 그리고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왼편에 그 오른쪽에 들고 있는 포고문에 대한 글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Chinese Exclusion Act. 이거는 중국인 축출법입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60년 동안 중국인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1882년도에 만들어지는데 미국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첫 번째 반대하는 입법화된 법입니다. 이 법이 무려 60년 동안 지속이 되고요. 60년 지난 1940년 중반에 이 법이 해제가 되고 미국 정부는 중국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다음 보면 첫 번째 아시아인들이 미국에 먼저 온 것이 아니고 미국인들이 먼저 아시아에 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아인들이 미국에 약탈하러 오지 않았다. 근데 미국인들은 아시아에 약탈하러 갔다. 이렇게 값싼 노동력을 아시아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특별히 상인들이 대거 아시아에 1800년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골드러시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시아인들은 미국을 정복하거나 식민지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럴 힘의 유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지만 미국인들은 아시아를 정복하고 식민지하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이민자들, 지금까지는 중국 이민자들,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살펴봤는데 그 다음 한국, 일본, 인도 이민자들은 언제부터 미국에 오기 시작했고 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 1902년도에 102명의 그 하와이 사탕수수 밭으로 처음 이민 온 우리 한국의 선조들을 알고 있잖아요. 일본도 인도도 이민자들이 있는데 왜 미국에 왔을까? 언제부터 오게 됐을까? 그리고 오게 된 이유는 뭘까? 1800년도 후반 또 1900년대 초반 하와이 캘리포니아의 값싼 노동자로 미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했던 1882년 중국인 축출법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1882년 중국인 축출법으로 미국에는
갑자기 노동력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 일본, 인도의 이민자들이 이 시기에 특별히 하와이, 캘리포니아 이 두 지역의 값싼 노동력으로 미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부유한 백인 고용주들이 1882년 중국인 축출 배제법으로 인해서 갑자기 값싼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인, 조선인, 아시아계, 인도인 노동자들을 수입을 하게 되고 계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 계약에 대한 사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생략하고 그때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갔던 일본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902년 12월 22일 날 56명의 남자와 21명의 여성, 또 25명의 어린이, 모두 102명의 조선인이 우리의 선조가 이 갈리코 상선이죠. 가장 말단인 3등석에 탑승해서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오게 됩니다. 이게 일본과 조선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왔던 정착했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질문인데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초기에 한국, 일본, 인도 이민자들의 경험은 어떠했을까요? 그들 또한 일하러 왔기 때문에 환영해주고 공정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중국인들과 비슷한 상황이 초래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것도 저임금으로 일하다 보니까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백인들의 노동 일자리를 이 한국, 일본, 인도 이민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의 자료인데 exclusion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일본 노동자들을 그리고 allowed to die 이따 이제 제가 보게 되는데 린칭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처형도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무고하게 또 매우 억울하게 흑인들 당시에 그 처형하는 장면, 나무에 매달고 한 장면들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아시안 아메리칸들도 특히 한국, 일본, 인도 이민자들이 왔던 1800년도 후반과 1900년도 초반에 다수의 린칭 사건, 그러니까 공개적인 처형 사건이 대중들 앞에서 자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로 일본 활동을 금지하는 사진이고요. 세 번째도 그렇고요. 중국 이민자들처럼 이렇게 핍박받고 반아시안 그런 법 제정들을 통해서 다시금 미국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결국엔 금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1924년도였던가 그때 여튼 금지가 됩니다. 일곱 번째 퀴즈를 낼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인들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처음엔 중국인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극동에 위치한 한국, 일본, 또 저 남아시아에 있는 인도 이민자들은 두 번째로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동남아시아인들의 경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건 베트남 전쟁에 묶여서 세 나라가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된 나라들인데 이 이민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들이 언제 그리고 왜 미국에 오게 되었을까요?
베트남 전쟁이 20년에 걸쳐 진행이 되죠. 결국은 미국은 패전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미국의 패전으로 끝난 1975년부터 이 동남아시아, 특별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 3개국으로부터 아주 많은 이민자들이 난민들이죠.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난민 수용소에서 거의 대부분 생활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건 제가 자료를 넣지는 않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약사가 많이 되거든요. 그때 난민 수용촌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약사가 되는 것을 가장 존경하는 어떤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롤 모델로 삼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 전통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건데, 여하튼 1975년도에 이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대거의 난민들, 동남아시아의 난민들이 미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60% 정도, 60% 여기 나오는 60%의 미국인들이 동남아의 난민을 받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상당히 큰 정치적 이슈였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패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치적인 전쟁에 책임을 지기 위해 당연히 난민을 받아야 되는데 20년 넘게 전쟁으로 그 쑥대밭을 만들고 전쟁의 난민 위기를 만든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남아 아시안 미국인들이 당시에 한 15년 동안 들어왔는데 수용소에 갇혀 있다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학교를 중퇴하다가 그들의 자녀들이 가입한 갱들, 결국은 나중에 비참한 신세로 추방당하고 마는데 그 하나의 단적인 미국 전역에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1986년도, 1989년도네요. 1989년도 캘리포니아 스타크턴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백인 남성이 학교 놀이터에 들어가서 어린이들, 학생들 5명을 죽이고 32명을 해쳤습니다. 이거는 단지 한 개인의 그 분노 조절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자행된 사건으로 미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 피해를 당했던 아이들은 동남아 전쟁 난민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3가지의 주요 그 아시안 아메리칸 그룹의 이민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중국계, 그리고 한국, 일본, 또 인도계 이민자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이민자들. 여러분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처럼 아시아인들이 미국에 먼저 온 게 아니고 미국인들이 먼저 아시아에 갔다. 아시아인들은 미국에 약탈하려고 오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아시아에 약탈하러 갔다. 아시아인들은 미국을 정복하고 식민지하러 오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아시아를 정복하고 식민지하러 왔다. 결국 아시아나 아메리칸 우리들의 역사의 시작 또 과정은 그리고 정착의 모습은 미국의 군사적 침탈 또 경제 노동력의 필요로 시작하고 진행이 됩니다.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아시아나 아메리칸을 전공한 학자들이 이 공통적인 큰 이견이 없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러면 좀 하나 넘어뛰어서 이렇게 우리가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어떤 그 시작 또 과정, 정착의 모습들을 살펴봤는데
반아시안, 반유색인종 이민법이 1924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건 1982년도에 중국인 축출법과 더불어서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 가행되었던 가혹한 이민법입니다. 이로부터 24년부터 1965년도 4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은 99%가 서유럽과 남유럽계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1%만 유색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상태에 유지되는 법상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유지됐던 아까 말했던 그 반아시안 이민법, 그러니까 아시안 또는 유색인종이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든 이민법. 1924년도에 만들어진 이 이민법이 1965년도에 드디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민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이후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시안 아메리칸들 그리고 유색인종들의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860년도부터 각 민족별로 아시안 아메리칸의 민족별로 이민 온 미국에 정착한 숫자의 인구인데 1860년도에 중국계 이민자들이 시작했고요. 우리 네 번째 있는 한인들은 1910년가량에 5,008명이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제시하고 보여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1970년대를 보면은 갑자기 확 하고 숫자가 튀게 됩니다. 분명히 5,800명이었던 1910년도에 5,000명이었던 한인 이민자들이 기껏 1960년대까지 11,000명, 2배가 되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970년도까지 7만 명이 됩니다. 갑자기 6배 이상이 튀게 되죠.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965년도에 만들어진 이민법입니다. 이 이민법은 누가 이 이민법을 만들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미국이 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비롯한 흑인 민권운동의 역사입니다. 1963년도 8월 29일 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설교 연설을 하게 되죠. 1956년부터 그 로사 여사의 버스 보이콧 운동,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부터 시작한 흑인 민권 운동이 1963년도를 거쳐서 1965년도에 드디어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만약에 흑인들의 그 꿈을 꾸고 수없는 목숨을 바쳐가고 수없는 희생을 헌신을 각오하고 했던 흑인 민권운동이 없었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없었을 확률이 1924년 반유색인종, 반아시안 이민법에 의거해서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흑인들의 민권운동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의 얼굴 피부색 때문에 우리는 곱지 않은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 보게 되지만 여하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발 딛고 사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혁혁한 공헌을 한 중요한 것은 흑인들이 가졌던 민권운동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위시로 한 꿈을 꾸었던 그 꿈을 위해 자기의 삶의 자리를 기꺼이 내주고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흑인 민권 운동의 78%는 크리스찬들의 리더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몽고메리, 쉘마, 또 알라바마에서 위시했던 당시의 목사들이 이 운동들을 주도적으로 78%가 참여해서 흑인 민권 운동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흑인 사회에서는요, 제가 속한 그 미국 뉴욕 노회 안에서도 흑인들 사회는 그런 전통이 유지가 되는데 자기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무엇을 시키느냐? 의사 시키지 않고 목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자랑스러운 이 역사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유지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신앙 공동체 리더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뚜렷하게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인종별 이 인구 분포를 보면요. 이거는 지금 2019년도 거라 조금 된 건데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인구조사 센서스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2019년도 거를 갖고 왔는데 3억 조금 넘죠. 미국 전체가. 근데 백인은 2억입니다. 60%입니다. 라틴계가 18%죠. 그리고 흑인이 4천만으로 13%입니다. 아시아는 2천만이 조금 안 되는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다고 볼 수 없죠. 그게 소수 인종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걸 더 쪼개가지고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이 6% 미국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안 중에서 동아시아가 37%고 동남아시아가 31%, 남아시아가 28%, 거의 30%, 3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또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23%, 한국이 8%, 일본이 4%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16%, 베트남이 10%, 남아시아에서는 인도가 23%, 파키스탄이 3%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미국 전체 인구 분포에서 6%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안계에서 우리나라 그 아시안을 100%로 놓고 보자면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당히 적은 수죠.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뭔가 많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이 주류 사회나 아니면 다른 타인종이 보기에 특히 흑인 민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기에 우리는 매우 고립된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그런 목소리로 갇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나갈 하나의 어떤 지도입니다. 이상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여진 두 가지의 메시지는 하나는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에 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먼저 온 게 아니었고 미국이 먼저 왔는데 그 주된 요인은 군사적 침략과 더불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불평등한 선입관과 편견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지금도 역시 다르지 않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아시아인들과 유색인종들을 킥오프 하려고 하죠. Go back to your country.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나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국력들이 많이 신장돼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미국 내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인구 분포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거나 역사적인 순서적인 시간적인 역사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가 공헌하고 우리가 현재 위치한 상황에서의 목소리의 파워를 낼 수 있는 게 매우 입지가 협소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아시안 아메리칸의 위치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위상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반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인종차별을 당하는 또 어려움을 당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세 가지의 중심 이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캘리포니아 UCLA의 박계영 그 역사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여전히 이방인이며 심지어 적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너는 여길 낄 수 없다. You don't belong here.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Go back to your country. 라는 말에서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아시안을 소수계가 아닌 미국에 살고 있는 타국민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 박 교수뿐만 아니라 아시안 아메리칸을 전공하고 있는 대다수의 그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터미널로지,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거는 우리는 소수 인종만이라고 생각할 때도 상당히 위축되는데 소수 인종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타국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인식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인 사회의 규범과 질서에 대해서 위협하고 있는 존재로 아시안 아메리칸을 생각하고 있을 때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차별적인 행동과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중심 이념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건데 비정상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결론을 내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정체성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누구인지. 근데 이 세 가지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비정상적인 정체성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과거에 있었지만 과거에 그런 비정상적인 정체성이 있었지만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현재까지도 뭐 다 얘기되고 있는 황화론입니다. 옐로우 퍼럴이죠. 황화 공포. 이건 어떤 거냐면요. 황인종들이 서양 문명을 압도한다라고 하는 백인의 공포심이 황화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이 어느 순간 백인들의 서양 문명들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백인들이 느끼는 공포심. 이거를 혹자는 트럼피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과거에 1800년도 후반에 아까 말한 중국인 축출법이 만들어지던 그 시기 20년 동안 유행했던 미국의 하나의 이데올로기인데 여전히 이 고정관념이 아시아인들을 향해 위력을 뻗치고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그랬죠. 중국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면서 그랬죠. 또 하나는 아시아인들 특별히 남성들에게는 하우스보이라고 하는 어떤 백인들의 입장에서 가진 고정관념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고정관념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00년 초반에 있었던 사진인데요. 이게 황하의 어떤 여인이 어느 순간 이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구 문명을
덮친다고 하는 공포심을 표현하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이거는 1900년 초반에 우리 조선인도 같이 포함해서 갔던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입국하는 과정의 사진입니다. 조선인, 일본인, 인도 이민자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가는데 그 입국하는 과정에서 다른 민족들은 그냥 통과하는 사진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아시아인들, 조선인들, 일본인들은 몸에 병균이 있다고 하는 전염성 보균자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옷을 다 벗겨놓고 검사를 하고 또 씻기는 그런 장면의 사진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과거지만 아직 강하게 남아있는 고정관념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의 고정관념입니다. 1966년 윌리엄 피터슨이라는 사회학자가 미국에 처음 사용했던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말로 하면 모범적 소수 인종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소수 인종인데 이 아시아인들이 상당히 모범적입니다. 공부도 잘하고요. 특별히 수학계에서 두드러진 이 성과를 내고 또 사회적 진출도 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돈도 벌고 이렇게 아시아인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백인들이 그런 아시아인들에게 하나의 고정관념을 씌웠는데 그게 모범적 소수인종입니다.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이게 상당히 우리를 비아냥거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샌님이죠, 샌님. 공부할 줄 아는데 다른 거는 글쎄 뭐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적어 놓은 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모델 마이너리티는 백인보다 이 단어 뒤에는 아시안들을 백인과 흑인 사이에 두고 흑인들보다는 뛰어나다고 올려주며 대신에 백인보다는 부족한 자리에 위치를 세운다. 또 소위 말하자면 쓸만은 하지만 미국의 시민사회에 속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인종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이 말에는 불만을 갖지 말고 조용히 일하라는 암묵적인 강요도 들어있다. 흑인에게도 인종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적 투쟁을 하지 말고 너희들도 이 모델 마이너리티를 가진 아시아인들처럼 노력하면 너희 흑인들도 잘 살 수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백인들은 우리 아시아인들을 특히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모범적 소수 인종으로 1960년대 후반 이래로 우리를 부르게 됩니다. 지금도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학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 아시아인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많이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과정에 동양인들은 부지불식간에 백인 우월주의자의 시각으로 미국 사회를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흑인 민권운동 기간에 백인들은 흑인들과의 논쟁 과정에서 그러니까 흑인들하고 백인들이 싸우는 1960년도의 과정에서 동양인들의 성공담을 논리적 증거 중에 하나로 사용했습니다. 너희 흑인들의 문제는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노력 부재에 있다고 하는 증거로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성공을 사례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모범적 소수 인종입니다. 결국 1992년도 LA 폭동 사건에 이 모범적 소수 인종이라는 굴레는 백인들이 잘못해놓고 백인의 경찰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한흑 간의 갈등으로 이거를 몰고 가서 결국 한인 사회가 큰 피해와 충격과 그런 거에 휩싸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건 아주 오래전에 모델 마이너리티 1980년도에 신문 사파인 것 같은데 아시아인들이 안에서 돈도 들고 있고 또 붓도 들고 있고 또 일자리에 재봉틀도 들고 있고 뭐 하여튼 오만 가지를 아시아인들이 다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백인 노동자들은 바깥에 밀려나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게 되죠. 이게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의 이 모델 마이너리티의 어떤 고정관념을 담고 있는 사파입니다. 첫 번째 과거에 있지만 아직 강하게 남은 고정관념 황하공포를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최근의 고정관념 대표적으로 모범적 소수인종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결되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이중적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데 순종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과하게 고학력이고 하지만 위협적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반아시안 아메리칸 인종차별의 세 가지 중심 이념입니다. 이거는 미국 전체의 대부분의 사회적 함의가 농축돼 있고 합의한 그런 세 가지 중심 이념입니다. 영원한 이방인, 백인 사회의 규범과 질서에 대한 위협, 세 번째 비정상적인 정체성입니다. 이제 이거 다 얘기했던 거를 잠깐 이제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로 반아시아는 아메리칸들을 향해서 어떤 폭력이 있었는지 보면은 1800년대 아시아는 아메리칸 축출과 학살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표적인 건 1882년 중국인 축출법이 있었고요. 이것도 말했죠. 1800년대와 1900년도 초에 사형, 공개적인 대중적인 사형, 린칭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세 번째 그 법인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강제 수용소 그러니까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적은 일본이었죠. 그게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엔티 그룹들이 형성하는 두 번째 주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고한 일본 시민들조차 미국 살고 있는 아시안 재패니즈조차도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강제 수용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1982년 빈센트 친 사건입니다. 아마 이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아마 오늘 다루어진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982년도에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중국계 미국인이었던 빈센트 친이 살해가 됩니다. 공장에서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에 해직을 당한 두 명의 미국 백인들과 시비가 붙어서 빈센트 친 중국계 미국인이 피살당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한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 당시에 일본의 경제적인 급성장이 있었죠. 1980년도. 그래서 미국에 막대한 대일 무역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 미국인들은 분노하죠. 그리고 경제적 패권의 지위를 일본에게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다시 말하면 새로운 황하론에 대한 공포심이 미국에 커져갔고, 그리고 1980년 초에 반일 감정이 미국에 강해졌고, 특별히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대량 수입되면서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입지가 매우 좁아져만 갑니다. 그때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생산했던 디트로이트,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인종적 반감의 화약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의 침투가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가속화시킴에 따라 백인 근로자들이
그 책임으로 일본을 지적합니다. 1982년 디트로이트에서 크라이슬러 자동차 공장 감독관이었던 로널드 에벤스와 그의 해고된 의붓 아들인 마이클 리츠, 그러니까 의붓 아들과 양아버지가 빈센트 친이 다가오는 결혼식에 친구들과 함께, 그러니까 자기 결혼식에 총각 파티를 하고 있는데 빈센트 친이 일본계가 아닌 중국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동차의 침투와 관련해서 빈센트 친을 일본인으로 단정해버려서 붙잡고 공격하면서 너 같은 XX 때문에 우리가 실직했다라고 하는 폭언을 퍼붓고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매우 강하게 강타하며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빈센트 친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손상으로 절명하게 되고 그의 유언, 빈센트 친의 유언이 이건 공평하지 않아 였습니다. 결국 에벤스와 리츠는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재판에서 집행유예 3년, 약간의 벌금형만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반발했고 항소했으며 그때 흑인 민권운동계의 대부인 제스 잭슨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흑인들이 우리 애시안 아메리칸, 특히 빈센트 친 사건을 비롯해 사건을 위시해 흑인 민권운동계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인들은 무죄를 선고받고 결국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커다란 반발을 샀고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내가 중국계이건 일본계이건 한국계이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구나. 이런 자각을 갖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빈센트 친 사건입니다.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우리들보다 이 사건에 대한 역사들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빈센트 친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동남아시아, 그 베트남에 넘어온 난민들을 총격으로 죽게 했던 스타턴 학교 운동장 총격 사건도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공격해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애시안 아메리칸들을 향해서 밀어가지고 또 지하철에 많은 공격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죠. 2011년도에 맨하탄에서 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을 밀어서 넘어뜨렸는데 워싱턴 포스터에서 살려달라고 올라오는 장면을 찍어서 대서특필해서 미 전역에 큰 사건이 되었던 고 한기석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한기석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결부가 돼 있었고 10년 만에 그 재판에 대한 억울했던 재판의 결과가 나와서 보상을 그 유가족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알죠? 4.29 LA 폭동 사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고정관념으로 이건 우리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흑 간의 갈등으로 비춰져서 결국 피해자는 한국 이민 사회가 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큰 각성을 주었던 우리만 잘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만 성공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큰 각성을 갖게 했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애틀란타에서 마사지 업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백인이 총격을 가했던 2021년도 사건입니다. 이런 다수의 더 무수히 많은데 대표적인 사건들만 제가 반아시아나 아메리칸들에게 행했던 폭력들을 열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나 아메리칸 이민자들을 향해 저항했던 모습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우 수능적이었고 그냥 저임금이던 열악한 노동 조건이건 그게 다수의 인종으로부터 우리는 고립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목소리가 되던
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매우 근사한 우리에게 액세서리가 될 마냥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개인적인 출세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게 실제적인 우리 현주소입니다. 그래도 이민자들이 저항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1867년도 6월에 중국계 대륙 횡단 철도회사에서 첫 번째로 그 회사에 대항했던 중국계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파업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법적 소송은 1870년 9월 중국계 텍사스 센트럴 철도회사에 대해서 임금과 계약 위반에 대해서 당시에 대단한 거죠.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중국계 이민 노동자들이 법적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차별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장면 1875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시민권 취득을 위한 저항이 1924년도 그 반아시안 이민법이 제정된 후부터 40년 동안 아시안 아메리칸들에 의해서 4건이 있었고요. 그중에 3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2건이 승소를 한 판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4번 저항을 해봤고 그중에 2번 승소한 판례가 있고 1965년도 이후에도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여전히 저항했던 흔적들이 점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이민자 복귀 네트워크에서 아시아 태평양계는 이제 아시안 아메리칸뿐만 아니라 그걸 확장해서 태평양계 섬들에 있는 아시안들까지 포함해서 AAPI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계 우리들의 역사를 우리들의 자녀들의 교과서에 그걸 꼭 수록하는 걸 법제화해라. 이거를 교육하는 거를 의무화해라. 이거 해가지고 통과시킨 주가 일리노이주, 뉴저지, 커네리컷, 로드 아일랜드, 미국 50개 주에 4개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아시아계의 역사를 우리들의 자녀들의 교과서에 수록해서 그 교육을 우리를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해달라. 그래야 우리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나 고정관념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불식시킨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떳떳하고 똑같은 위치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이게 4개 주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우리 이민자 복귀 네트워크는 뉴욕에서 흑인 민권운동계 대부인 제시 잭슨 목사님 모시고 또 다수의 그 아시안 아메리칸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한인사회의 가장 큰 행사를 작년 8월 달에 치루었고요. 지금도 40여 개의 아시안 아메리칸 단체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민자 복귀 네트워크는 이 아시아 태평양계 역사 교육을 교과서에 실어 의무화시켜라. 우리를 몰라서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미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 운동을 작년부터 지금 1년 넘도록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4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문제 제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상기를 해보면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사는 우리에게 극복해야 될 인종의 경계는 복잡합니다. 그냥 뭐 백인들과 아시아인들, 뭐 흑인들과 아시아인들이 아닙니다. 모델 마이너리티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아시안 아메리칸 안에서도 이 경계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이 상당히 그물처럼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계선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는 신앙인들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아직도 여전히 경계를 저버리고 그 위험지대라고 생각해서 경계선을 저버리고 그 경계를 넘어가는 걸 포기하고 한쪽 편에 갇혀버리고 그런 모습들로 국한되어서 그냥 쪼그라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오늘 3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3가지 질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왜 우리는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입니다. 지금 쭉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2세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치자, 정체성을 중요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자, 거기에 장학금도 만들고 행사도 만들고 글짓기 대회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실제 2세들은 우리보다 정체성을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훨씬 더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의 문제는 1세들입니다. 1세들이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지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 이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를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쭉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를 모르면요,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아시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제가 처음에 던졌던 두 번째 질문은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이 만들어야 될 과제와 비전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뭐 얼추 여러분들이 당연히 본능적으로 느끼셨겠죠. 아,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친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가게 명령을 해주셨구나. 그게 연대입니다. 타인종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높여야 되고요. 우리의 매우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 매우 바보스러운 그런 우리 스스로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연대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타인종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 실천적으로는 여러분들 UMC는 특히나 다양한 인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백인 위주의 사회와 연대에서 그렇게 한인교회가 유지되어 가는 모습이 아니고, 교회 안에 타인종들 또 타인종 교회들과의 연대하는 움직임들 상당히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 번째 연대와 성서인데, 성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서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인종, 이민자, 남자, 여자, 계층, 계급 모든 것 뛰어넘어 차별하지 말라고 바울 서신에서도 우리에게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도 우리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서류 미비자들도 그 대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묵턱되고 자신의 선입관과 삐뚤어진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우리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깜둥이라고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성서 따로 삶 따로, 이것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UMC 교인으로서 경계를 넘어 더 크고 넓게 봐야 될 게 뭘까? 저는 특히나 20년 가까이 PCUS의 교단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2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픔처럼 상당히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분열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원론으로 나눠 놓습니다. 적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새로운 판을 짜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5년만 지나 보십시오. 지금 뜨거운 열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UMC 안의 갈등과 이 분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동력이 빠진 여러분들의 모습, 고립된 여러분들의 모습만 남습니다. 그게 오늘날 PCUSA, 미국 장로교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누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단, 그거 넘어서야죠. 이념, 넘어서야죠. 국경, 넘어서야죠. 그래서 처음에 송두일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이 경계선, 라인을 면으로 보고 그 면을 서로 연결하다 보면 새로운 스페이스, 새로운 공간을 3회 장소로 창조하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지대들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경계인들에게 운명처럼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넘어가고 유대 넘어가고 사마리아 넘어가고 땅 끝까지 그 인종들도 넘어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울 넘어갔고 예수의 사도들 넘어갔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자그마한 교단 하나 못 넘어가는 거고 그 조그만한 이념 하나 못 넘어가는 겁니까? 오늘 아시아나 아메리칸으로서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는 이 경계를 넘어가는 새로운 사명, 제3의 장소, 제3의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저는 정말 박수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0분이 함께 모였다고 했는데 일당 100, 2,000명, 200명, 2만 명의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각성된 그런 여성 리더들이 항상 한국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남성들을 움직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들, 남성들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그리고 모든 걸 바쳐서 생명을 키워내는 그런 근성이 있는 여성들이 저는 새로운 연대와 또 성서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3회 공간들을 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 여성 여러분들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